월스트리트 볼 주린이 27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최다혜 인턴 PD고요. 오늘도 경제가 어려운 2030 주린이들을 위해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김혜민입니다. 복과 덕을 나누는 곳이란 의미의 복덕방의 분위기가 이름과 달리 요즘 다소 어수선합니다. 집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중개를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에 정부와 프롭테크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비도 많이 오고 비가 진짜 많이. 네,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이 비가 오면 떨어지는 주식들이거든요. 그럼 이건 미신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편의점주. 그게 뭐예요? 편의점 관련 편의점 주식들이. 관련 그 사람들 비가 오면 편의점을 안 찾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주가가 떨어져요? 애널리스트들도 네. 편의점 유통 관련해서 네. 이제 리포트 많이 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주가는 뭐 비가 오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진짜요? 근데 그럴 수 있구나. 올해 비가 근데 너무 많이 와서. 그러게. 그렇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승구 기자님? 저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은 방송의 날이어서 네. 저희는 휴일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근무를 안 하고 와우.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먹고 요즘 또 낮에 애들 그렇게 낮부터 많이 드셨군요. 먹는데, 네 낮에. 명이서 모여서. 근데 사실 지난번 금요일 오후에 저한테 카톡을 주셨을 때 네. 좀 술 드시고 계셨어요? 이미 취해서 아 진짜요? 이런 대화를 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보고 알았습니다. 한마디 하고 제가 말을 안 했을 텐데. 맞아요. 저희 둘은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도 금요일에. 이랬어요. 쉬는 날인지 몰랐습니다. 예. 아마 휴일에 근무하시면은 별도의 그런 게 나오나요?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도 네. 받아요. 나왔구나. 좋네요. 나올 저희는 거예요. 별로 뭐가 없는 것 같긴 했어요. 나올 거야. 예. 이거 출연료 얼마인지 아시죠? 이거요? 네. 저희가 15,000원인가? 10,000원, 15,000원. 잘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셨구나. 네. 이제 또 조금 풀렸죠. 코로나. 네, 오늘 만날 수 있는 인원이 인원이 조금 이제는 네.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네. 그 사람들이 포함이 되면은 만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늘어난다는 것 같아요. 네. 일찍 신청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10월 초에 2차 접종 완료되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는 조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기자님들 이번 주에 좀 역대급으로 댓글이 많이 달렸던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무슨 여기 최종 의견인 줄 알았어요. 본의 아니게 기자님에게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쏠리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아마 최종 의견 때문인 것 같아. 그죠? 거기도 제 목소리가 나갔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 읽어볼게요. 네. 나미야 자파점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김혜민 기자님도 한승우 기자와 같이 국민학교 다니시지 않았나요? 최종 의견에서 정현석 변호사님이 혜민 기자 85년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월스트리트 주린이 방송 항상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또 대댓글로 알로카시아님이 혜민 기자님 정말 85년생이신가요? 그렇다면 진짜 동안이시네요. 땀땀 이러셨고 또 대댓글로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하셨어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라디오 4월 23일 이렇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2주의 레드카펫 코너 초반에 언급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최종 의견에서도 계속 언급하셨고요. 본인과 정현석 변호사님 나이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난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몇 회인지까지 광팬이신 것 같아요. 찐팬이시네요. 그런가 봐요. 저희 방송 선물 없나요? 날짜까지 써주시고. 커피 쿠폰 못 보내드리나요? 근데 진짜 85년생이세요, 기자님? 네, 맞아요. 85년생이에요. 너무 동안 아니세요? 이 반응은 좀 정말 놀랐어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기자님? 제가 되게 어려운 선배인가 봅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구나. 네, 85년생이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죠? 85년생이면은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였나요? 맞아요. 그쵸? 졸업할 때는 초등학교였고요. 입학할 때 국민학교. 그게 한 5학년 때인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진짜로 1학년 때만 해도 야간반도 있었어요. 야간반이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5반, 야간반. 음. 우리는 5반이라고 불렀었는데. 5반. 혜민 기자님이 Z세대 문제를 너무 잘 맞추셔서 제가 미처 85년생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네. 놀랍습니다. 네.
다음 지비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네. 정말 저출산 문제 중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네요. 아이를 키우는 게 고작 일회성 금전적 지원만으로 해결되는지도 정말 모르겠고요.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거의 못 받는다던데 인구 감소가 이렇게 실감이 나네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많듯 외국에서 국내로 이민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도 잘 마련되어야겠지만 이들이 한국에 자리 잡을 때 우리들도 다문화에 대한 시선을 넓히는 방법이 미래 한국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와우.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되게 열심히 들으셨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정성스러운 댓글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꼬무리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남성 육아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땐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승구 기자님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댓글이 아, 달렸습니다. 저 궁금한 거. 그때도 말씀하긴 하셨지만 남자 육아휴직을 하면 아이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생기는 건 맞죠? 그럼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내시고 다른 이유로 육아휴직을 내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어서 그리고 집에서 육아휴직 내고 육아에 도움을 별로 안 주신다는 분들도 꽤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애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늘지만 네. 뭐 그래서 정말 더 사이가 좋아지냐는 또 물론 다른 문제입니다. 네.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떠셨어요? 그때 필요하긴 육아휴직 하네요. 내셨을 당시에 이제 다른 기자님들 중에서도 남자 기자님들 중에서 좀 육아휴직 내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사실상 당시?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와. 제가 뭐 거의 처음이었고 마침 저보다 1년 후배인 박세용 기자가 저하고 네. 같은 날 육아휴직을 냈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은 날 네네. 내셨어요? 그래서 두 명이 보도본부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남자 기자가 두 명이 이제 동시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그래서 저랑 세용이랑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뭐 대단한 테이프를 끄는 거 아닐까 네. 내년부터는 또 맞습니다. 막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다음 해 되니까 또 한 나왔- 명도 안 나와. 박현석 선배 가셨어요. 육아휴직으로. 네. 거기도 근데 사실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죠. 네. 그렇긴 부인 하죠. 따라간 거라. 네, 그렇긴 하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아직은 없죠. 네. 하지만 앞으로 꽤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으니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나와야죠. 괜찮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 남성 육아휴직 기사 진짜 많이 썼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안 내주면 안 되죠. 실제로 뭐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이게 육아휴직 한다고 뭐 눈치를 주거나 뭐라 하거나 하면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그게 제가 다 뭐 인사팀에 휴직계를 들고 갔을 때도 뭐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잘 다녀오시라 뭐 그러고 끝났고 복직하고서도 그게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연차 휴가도 그냥 1년치가 다 남아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복직하면서도 며칠 휴가 다 소진하고 복직을 좋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어쨌든 아빠랑 그래도 막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네.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한승우 기자님 훌륭하십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팩폭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네. 무건의 낭인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아마존이 더 정확히는 제프 베이조스가 인수한 언론사는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맞아요. 이거 근데 기자님이 그때 제가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지 월스트리트 않았어요? 저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네, 같은데 월스트리트 아. 저널이요. 그게 그 아마존이 오프라인이나 백화점 만든다는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다가 그냥 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댓글로 정확하게 말씀을 네. 잘 해주셔서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네. 야, 이런 거 커피 쿠폰 드려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막 문제집 같은 거에서도 오타 찾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사실 보내주면 정말 뭐 주고 이랬는데. 네, 꼼꼼히 들으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무건의 낭인님.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오게티. 저희가 일부러 남기는 거예요. 잘 들으셨나? 댓글 보려고. 다시라고. 댓글 다시라고. 피드백은 무조건 댓글로. 네, 자 이번 주 세대 차이 뿌셔뿌셔 코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네. 제가 정말 이거 단독이에요, 단독.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다희 씨가 생각해낸 거예요? 아니요, 생각해낸 건 아닌데 SBS 신입 채용 시사상식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우리 틀리면 어떡하지? 매기려고 이거- 그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아랑에 올라왔어요? 아랑이 아니라 이제 어. 인턴 같이 이제 일했던 어. 인턴 언니 중에 시험 본 언니가 있는데
알려주고. 야 진짜 어이없이 이게 나왔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진짜? 해줬습니다. 네. 자, 궁금하다. 제시어 나갑니다. 네. 10살 제빙입니다. 10살 제빙 10살 10. 제 이거 빙. 맞아요? 쉽게 제가 아이예요. 쉽게 살고 제가 재미있게 네, 그 제예요. 빙이에요, 빙? 빙 10살 제빙 하고 느낌표. 이게 시사상식 문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주관식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건 제가 시험을 안 봐서 아. 모르겠는데 뭐 객관식 아니었을까요? 보통 시사상식 요즘 다 객관식으로 나와서 쉽게 살고 재미있게. 이거 거의 잘 가고 계세요. 네. 잘 가고 계십니다. 쉽게 살고 재미있게. 그 너무 이렇게 힘든 직장인들 있죠. 힘들고 지친 직장인들에게 건네는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네. 6시 반까지 출근하셔서 아, 친절한 경제 하시고 어제 네. 팔뉴스 리포트까지 하신 김혜민 기자님께 기자님 힘내세요. 10살 제빙 이렇게. 쉽게 살자. 쉽게. 이거 노래 가사예요. 거북이 노래 가사네요. 오! 맞죠? 뭐예요? 아, 빙고 노래 네. 불러주세요. 그런 건 하지 말고. 와. 어쨌든 와. 거북이 노래 맞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선배라는 걸 하셨어요? 느꼈다. 그냥 지금 아신 거예요? 뭐, 예.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그걸 요즘 10살 제빙으로 줄여서 부르는데 뭐 비슷하게는 맞췄네요. 폼이 죽지 근데 이거 않으셨습니다. 노래 기사님. 불러야 정답 아닌가요? 없지. 정답을 맞힐 기회 아니에요.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SBS 시사상식 문제 오, 나왔대요. 진짜요? 네. 근데 이거 Z세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 맞아요? Z세대들이 이렇게 구두로 하진 않는데 네. 이렇게 뭐 인스타 해시태그나 아. 이렇게 텍스트로는 좀 많이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승우 기자님 오랜만에 맞추셨네요.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맞추셨어요. 네, 10살 제빙이라고 재밌었습니다. 합니다. 근데 궁금하다. 어떤 문제 나왔는지. 이거 어차피 다 기자들이 출제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다 음. 후배들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네, 이제 정부가 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율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10월부터는 이제 반값 복비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요. 네. 내용을 보니까 매매는 6억 원, 그리고 전세 월세는 3억 원 이상부터 중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수수료 최고치가 낮아진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 중개 수수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싸지는 건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폭등했던 것의 원인이 있겠죠. 네,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중개 요율이 항상 이 집값에 비례해서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중개사들 보수도 너무 많이 뛴 거예요. 특히 뭐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들은 상관없지만 강남의 아파트들은 갑자기 막 2배가 되고 막 이런 것도 몇 년 사이 2배가 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몇 천만 원을 중개사 보수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에 직접 가서 매물을 보여주세요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다 보고 와가지고 이거 보고 싶어요. 정말 간단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중개사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게 맞냐 이런 의문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 국토부 이제 출입하는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정부가 이제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걸 놓고 이거 요율을 낮추는 게 맞나에 대한 의문도 있긴 있었지만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 이거 협상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원래 8월인가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었는데 네.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9월 넘어서 나왔고 이것마저도 지금 기존의 중개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뭐 집회한다 어쩐다 총궐기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진행이 된 거고 일부긴 하지만 중개율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죠. 어쨌든 분명히 중개사들이 하는 일이 바뀐 건 없는데 집값이 뛰면서 갑자기 이제 복비가 수수료도. 2배씩 나가게 되니까. 근데 오히려 하는 일 줄지 않았나요? 저는 뭐 최근 1, 2년 사이에 줄었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네이버나 무슨 이런 호갱 노노 같은 앱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이 사진을 미리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을 업무도 꽤 많이 저는 줄었다고 봐요.
그리고 기존에도 보면은 요율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게 이제 네. 뭐 5천만 원 매매의 경우입니다. 음. 5천만 원 미만 뭐 1억까지, 2억까지, 뭐 6억까지 구간별로 네.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요율이 6억까지는 낮아지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올라가요. 네. 그러다가 6억에서 9억까지가 0.5%인데 9억에서 12억, 15, 뭐 9억 위로는 갑자기 0.9%로 두 배가 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뛰는 것과 동시에 요율까지 이제 두 배 가까이 뛰어버리니까 복비 부담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전세와 매매가 역전되는 순간도 있다고 맞아요. 그런 부작용도 예. 있었다고 해요. 그 임대로 내는 음. 복비가 네. 매매로 할 때 복비보다 더 음. 많아지는 경우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바로 조정이 잡혔죠. 됐죠. 네. 그럼 요율이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입법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이게 네.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요율이 가장 기존에 지금도 그렇고 가장 낮은 구간은 예전에는 이제 2억에서 6억 사이 구간이 네. 0.4로 가장 낮았어요. 네. 아마 그때 요 구간대 집들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2억부터 네. 9억까지로 그 구간을 조금 넓혀놨죠. 그렇죠. 그래서 요 구간에 해당되는 집들이 음. 가장 이제 좀 적은 부담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음. 집값이 낮은 경우에는 또 많이 부담했다가 사람들 많다고 해서 부담을 줄였다가 그 다음엔 또 너무 갑자기 확 띄우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비싼 집에 대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집값을 잡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뭐 네. 공인중개사들 좋으라고 하는 거냐?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오히려 고액의 주택이 적은 지방이나 이런 데에 있는 중개사들은 오히려 더 영업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네. 마땅히 근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지는. 이게 가격이 부동산 중개 요율 비싸다고 해서 엄청난 서비스를 받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좋은 서비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네. 손해를 입거나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다 부동산에서 배상해 주나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중개 요율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번에 나온 자료 중에 그 좀 눈에 가는 게 사실은 이제 이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그 낮아졌다고는 하더라도 실제 사람들이 체감을 별로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낸 자료인데요. 네. 작년에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6억 원 미만 거래가 전체 85.5%래요. 매매가. 근데 6억 원 미만은 아까 다희 씨도 말했듯이 조정이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고 있는 수수료의 85.5%는 조절이 안 된 거고요. 그 위에 15% 정도만 좀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내는 수수료는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도 좀 있죠. 이게 뭐 김임 기자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아파트 이거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 관심과 뭐 언론 보도와 정책과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파트는 정말 거의 완벽하게 표준화라고 할까요? 뭐 규격이 이제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띈 상품이죠. 요즘에는 들여다보면 뭐 평면도, 뭐 집 구조, 뭐 그 주변의 편의시설 전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왜 한창 집값이 뛸 때 야, 뭐 요즘에 집도 안 보고 뭐 계약금을 써,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 건 안 봐도 저게 무슨 집인지 아니까. 그렇지. 예. 물론 저 집은 무조건 요즘에 사놓으면 다 오를 거야라고 그냥 막 네. 물론 대부분의 투기 세력들도 그런 식으로 거래를 네. 하겠지만 안 봐도 무슨 상품인지 아는데 굳이 들어가 볼 필요가 없죠. 네. 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라고 해서 뭐 집 안 보여주고 보여주고. 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아파트 거래가 요즘처럼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네. 과연 그 아파트 중개의 노동에 해당하는 만큼 적정한 수준이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뭐 네. 의구심들이 대단히 많았고 물론 이게
아파트로 한정해서만 그렇지 사실 다른 분야로 넓혀 보면은 좀 다릅니다.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상가 아니면 땅 이런 것들도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다 중간에 나서서 거래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표준화된 아파트를 거래하는 것과는 또 상당히 많이 다르죠. 네. 중개사들이 그 주변에 뭐 어떤 시세라든가 뭐 계획이라든가 뭐 감정 평가라든가 좀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또 이런 뭐 금액이 크거나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 중간에서 어떤 뭐 그런 금융 거래를 도와주는 측면이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 있는데 아파트는 조금 저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일까? 매매나 전세 노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사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야 이게 거래를 한 건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그 집주인들과 뭐 세입자들과 중간에 이거를 뭐 보여줘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고 뭐 네. 하고 말씀들 하시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당 뭐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되는 거래를 감당하는 거는 요즘에 뭐 집값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복비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참 힘들다. 뭐 그런 의견들을 네네.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중개 수수료가 싸지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대부분의 수수료는 이제 자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같이 증가를 하는데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네. 중개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졌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수료의 어떤 정당성은 그 중개인의 어떤 역할 진짜 전문적인 정보랑 지식으로 이 중개를 수행하는 그런 전문성에서 이 수수료의 정당성이 나오는데 지금 중개인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것들로 인해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뭐 중개사들이 반발을 하죠. 아직도 뭐 연 얼마 못 버는 중개사들도 수두룩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매번 공인중개사 시험마다 수만 명이 몰리고 뭐 하는 걸 보면은 저 직업이 별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 독서실에서 알바했었다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요. 진짜 많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시험 봐서 붙으셨어요. 예. 아 진짜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조금 해보시다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이 시장은 물론 돈을 한 건을 받으면 잘 벌긴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포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 한 건을 받기가 쉽지가 않고 약간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명만 걸려라. 한 명만 걸리면 맞아요. 한 달 임대료는 번다. 뭐 이런 심리가 있어서 하지만 그걸 많이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을 했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 한 명 누구를 잡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이게 복비 수수료 이 중개보수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서 내가 들어가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0건, 20건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지금은 이제 4건, 5건만 해도 벌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중개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죠. 뭐 차라리 이제 어떤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법인이랑 뭐 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세금이나 비용 처리, 영수증 처리가 되는데 이 개인 간의 주택 거래는 누락되는 경우가 사실은 없지 않죠.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연 얼마 못 버는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하나 많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허수가 좀 껴있는 걸로 보는 게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지금 선배가 말씀하신 걸 좀 네.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이 카드 안 받잖아요. 다 현금으로 받잖아요. 현금 맞아요. 거래잖아요. 여기도. 그런데 이거를 조금 싸게 해줄 테니까 현금 영수증을 받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이제 세금 신고 안 하겠죠. 이렇게 하는 탈세도 일부는 있을 수 있다. 있을 네, 수 있죠. 일부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그 중개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좀 복잡한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이
중개 회사 스타트업을 차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렸다가 그게 반발이 엄청 났죠 네, 그때. 그리고 공인중개사 불법이라고 뭐 법원인가 어디에서 결과가 나와서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변호사들도 어쨌든 이런 걸 음. 만든 적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그 부동산 이 공인중개업 자체를 좀 나이 들고 그냥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일부 좀 확실한 확고한 직업 의식이라든가 사명 의식을 갖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느끼기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 중개업 그 자격증 없이 자격증 없이 자격증 있는 분을 한 분 사무실에 두고 네. 이제 나머지 직원을 엄청 많이 고용을 해서 그 직원들이 이제 집을 이제 중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름은 항상 대표 이름만 써요. 근데 그 밑에 직원들은 엄청 많은 거고. 근데 약간 그 바지 사장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 그렇게 사무실을 하고 하는 경우는 그건 완전히 불법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자격증을 내가 따서 그 자격증을 내가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진 않지만 이제 정말 바지처럼 이제 자격증을 빌려주고 뭐 월 얼마씩 받는 그런 식의 행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거는 전부 불법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고요. 그 공인중개사 한 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중개보조원이라는 네. 이름으로 해서 네. 그분들이 이제 잡일과 뭐 이런 것들 네. 뭐 집 보여주고 연락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중개사가 계약 맞아요. 때만 나와서 하는 뭐 그런 식의 사무실도 최근에는 이제 많이 보이죠. 저 계약 때도 못 본 적이 있고요. 전세할 때. 그리고 그분들이 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느낌 좀 받았어요. 중개 보조원들이. 그렇구나. 그 다희 씨가 봤을 때도 그게 중개 보조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참 이 복덕방의 제도화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제도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렴한 중개 수수료와 어떤 좀 투명성을 앞세운 프롭테크 업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저는 이 프롭테크라는 말을 네. 사실은 이번에 알았는데 저도요. 예, 그동안 뭐 이제 이런 중개 플랫폼들이 나온다는 거는 뭐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네. 용어 이왕 조사해 오셨으니 설명을 해주시죠. 프롭이 이제 프로퍼티, 토지 맞죠? 네.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가 합성어로 이제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프롭테크. 저희가 뭐 흔히 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 앱으로 중개 앱? 네, 요즘에 많이 쓰는 거 뭐가 있죠? 다윈도 있고 그다음에 다윈, 직방도 뭐 있고 오늘의 집 오늘의 집. 저 오늘의 집 많이 쓰는 거 오늘의 집도 저기가 있나요? 부동산 중개를 하나요? 그것도 안 하나요? 잠깐만요.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 아닌가요? 확인. 오늘의 집 인테리어. 인테리어지. 호갱노노? 호갱노노? 호갱노노. 오늘의 이거 집. 살리면 안 돼요? 너무 웃기다. 호갱노노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아파트 거래 가격 같은 거 뭐 나오고 하던데. 이거는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 업체만 중개하는 게 맞아요. 하하.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이버를 많이 보나? 네이버 부동산을? 직방은 이런 많이 거에 보고. 해당이 되나요? 직방도 이번에 이제 중개인들과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프로테크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반씩 나누겠다. 아 중개사 협회하고 같이 네, 하겠다. 그리고 거기를 회원으로 두고 네. 뭐 해보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자기네들 기술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거 아세요? 피터팬? 이거 뭐 앱은 아니고 카페인데 카페. 여기 진짜 집단지성이 피터팬. 좋아요. 피터팬. 그거는 뭐 하는? 피터팬은 거기도 이제 직거래하는 부동산 직거래가 직거래. 이루어지는 네. 카페인데 집주인들이 직접 이제 집 사진 올리고 그건 이제 저희들도 중개인들한테 가끔 이렇게 사기당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집주인과 직거래할 수 있는 카페예요. 중개인을 끼지 않고. 저도 저희 집 전세가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피터팬에 글 몇 번 올려봤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요즘은 직접 부동산 가서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네.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스타트업들 그리고 프로테크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네. 다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다윈이요? 다윈 중개가 실명 말해도 되겠죠? 네네. 다 아니까 그 매도인에게는 수수료를 아예 안 받고
매수자에게만 반값을 받고 있어요. 이게 되게 획기적이라고 하고 매도인이 물건을 이제 등록을 하면 매수자들이 와가지고 보고 찾아가는 뭐 이런 구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혜민 기자님 취재하신 우대빵 음. 그것도 이제 프롭테크로 요즘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근데 우대빵은 제가 보니까 네. 뭔가 기술은 별로 없어요. 아 기술은 기술은 좀 없어. 공인중개사인데 그렇죠. 아, 뭐- 중개 업체 좀 어. 큰. 네. 그렇지 여러 개 네. 지점을 막 만들고 네. 앱으로 뭐 하고 뭐 이런 음. 식의 편의를 둔 그냥 공인중개사인데 네. 네. 수수료가 싸다. 완전 싸다. 싸고 그리고 음. 제가 찾아봤는데 음. 이 우대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한 달 빠른 실거래가래요. 아. 그게 그 매도인들이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 좋아해요. 아, 그게 맞아요. 정확한 시세를 좀 예, 알 수 있어서. 왜냐면 이게 며칠 차이로 막 일주일 막 한 달 네. 만에 확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음. 이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들이 원래 이제 계약이 끝나고 거래가 되면 이제 한 달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실거래가 신고를 늦게 한다. 그래서 일부러 낮은 게 시세를 유도해서 거래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 그래 이거는 매도인들, 그러니까 집 주인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더 비싼 시세로 더 지금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식의 뭐 가두리 영업이라든가 뭐 그런 이게 바로 얘기를 가두리 하면서 영업입니다. 이게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매도인들이 이제 굉장히 싫어하면서 근데 이제 우대빵이 실거래가 자기들이 계약한 거를 바로바로 올리더라고요. 자기네들 앱에 네. 실제 신고도 뭐 하겠지만 그래서 그 요즘 같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부동산 카페들에서 굉장히 요즘 들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업체인 약간 거죠. 비판하는 어조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나요? 우대빵은 아니죠. 좋아하는. 좋아하는. 더군다나 중개 수수료도 싸고 수수료도- 집주인들 입장에서. 예, 네. 수수료가 싸고 자기네들이 올리고 싶은 가격을 그냥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대빵은. 예. 그렇네요.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프롭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좀 소비자 중심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공인중개사 업체들은 좀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갈등을 빚고 있죠. 네. 어제 혜민 기자님 이거 취재하셔서 네. 팔뉴스 리포트도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좀 취재 얘기 듣고 싶어요. 간단히 말하면 많이 보셨겠지만 우대빵 사무실에 그 인천에 있는 우대빵 사무실 문을 연 지 한 이틀밖에 안 된 사무실에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이제 공인 중개사들 중에 협회 소속 중개사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반값 저거 멀리서 너무 크게 보인다. 저거 좀 떼라. 그다음에 입값판도 안으로 넣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서 교란 행위로 뭐 신고하겠다 공정위에. 네. 근데 신고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려고 온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여러 명이 몰려가서 뭐 네. 입간판을 치워라, 뭐 간판을 치워라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네. 문제 삼으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영업방해? 우대빵 쪽에서는 그쪽 업체에서는 뭐그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지금 그분들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업무 방해, 그다음에 주거 침입. 말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게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뭐 그런 걸 소송을 지금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개사들 입장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1층에 비싸게 이제 저기 사무실 얻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장사하고 있는데 네. 여기 3층에 떡하니 반값이라고 써붙이면 당연히 다 저기 가지 않겠냐. 그리고 저기서 반값 해준다는데 왜 여기는 안 깎아줘요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이 깎아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죽으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이제 하셨죠. 하지만 이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게 사실 여기는 자유경쟁 사회인데 그리고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데 이거를 못하게 막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뭐 다 같이 죽으라는 거냐 싸게 받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수수료 담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셨다라고 보이고요. 네. 훨씬 더 조심스러운 다른 방식을 취했어야 하지 않나 싶고
그렇게 몰려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남의 영업장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뭐 부동산 중개 앱을 하고 있지만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죠. 이제 플랫폼이 생기고 뭐 수수료가 내려가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영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게 이제 받게 되는 피해들. 네. 이거는 뭐 그래서 이게 큰 흐름에서는 사실 좀 거스르기 어려운 게 아닌가. 네. 이거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의 편의가 좋아졌고 그게 결국엔 이제 소비자들의 편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 와중에 공인중개사들이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이 뭐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이제 이 플랫폼들을 이제 창업한 그런 네. 대표들 인터뷰를 이렇게 쭉 보면 네. 다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걸 만들고 창업을 했더라고요. 네. 기존 어떤 중개 서비스가 너무 올드하고 여전히 너무 소비자들에게 가는 좀 피해들이 많은 것 네. 같다. 뭐 이런 인터뷰들을 좀 봤는데 근데 이게 사실 여기 부동산 중개 이 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시장에서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집 매매할 때 제가 느꼈는데 이 법무사 등기 비용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되게 비쌌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이제 앱에다가 내가 이런 계약서를 썼고 앞으로 잔금 날 등기를 칠 겁니다. 자, 얼마에 해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올려요. 그럼 법무사들이 비딩 들어와요. 가격 경매에 들어오는 거죠. 요즘 뭐 중고차 매매도 거의 그런 비슷해요. 식으로 네, 한다면서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제 차 네. 가격 받아본 적 있어요. 어떻게 어쩌셨어요? 이용해 되게 보시니까? 되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된다고 네, 들었어요. 저희가 차를 뭐 결과적으로 이제 팔지는 못하게 됐지만 그때 한번 팔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한번 제 차 연식과 뭐 주행 거리와 이런 거를 집어넣었고 이러이러한 차가 있습니다라고 올리면 그 네. 밑에 이제 그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저는 뭐 얼마에 사겠다, 얼마, 이렇게. 이렇게 네. 쭉쭉 물론 직접 보고 나서 이거는 이러네요, 저러네요 하면서 가격을 후려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네. 입찰 같은 걸 하고요. 네. 그 위에 1, 2, 3위가 3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네. 했는데 그 통화가 될 시점에는 제가 다시 차를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뭐 네. 이런 경쟁이 지금 부동산 중개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는 거의 일반화됐는데 왜 여기만 그게 들어올 수 없냐? 이건 좀 불합리한 주장이긴 해요. 그죠? 그 가격 제가 경쟁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너는 네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찰만 받아놓고 네 차 가격만 아. 알아보고 만 거냐라는 그거 네. 누가 오해를 하실까봐 아, 네네. 해주세요. 예, 제가 그때 저는 비용을 내고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 그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정말 팔 생각이 있어서 5만 원인가 내면은 이제 그렇게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아. 거기다가 올려놨었고 네. 실제로 그 통화한 그 딜러분도 이게 진짜 그렇게 돈까지 내고 입찰하신 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잘 바뀌는 경우가 없어서 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네. 돈을 네. 선배가 주면 그쪽에서도 입찰 들어올 때 또 추가로 돈을 줘야 된대요? 그거까진 제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왜냐면 선배가 안 주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줄 거예요. 이건 승고 그때 같은 제가 것도 그렇게 된다고 알고 제가 있는데. 취재를 했던 게 아니고 네. 제 경험이 그때 그랬던 궁금해서. 거여서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간만 본 건 아니다 네네. 말씀을 드리려고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댓글 달릴까 봐 지금. 돈을 냈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플랫폼의 등장에 갈등이 빠질 수가 없는데 유독 이 중개업 플랫폼에 있어서는 갈등이 좀 네. 심한 것 같긴 해요. 뭐 다른 데도 심하긴 하고요. 그래요? 근데 그 중개사분들이 일단 숫자가 많고 그렇죠. 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진짜 그리고 근데 이게 이분들이 뭐 계시는 지역이나 뭐 주로 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사실 이해관계가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너무 이 부동산 시장은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했던 저는 분야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산업 진출이 저는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요즘에는 네. 그래도 정보 비대칭성이 조금 해소됐죠. 그 그렇죠. 앱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네. 예전에 중개사들이 이제 뭐 누구한테는 보여주고 뭐 어디는 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은 이제 사실 앉아서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가 있는 거죠. 중개사들이 하는 일이 예전만큼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음. 왜 저렇게 네. 돈을 비싸게 줘야 되느냐. 뭐 맞아요. 이런 불만들. 이거는 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리고 아닌가. 뭐 이 집만 갖고 있는 다른 데서 절대 보여주지 않는 매물이 있다면 당연히 웃돈을 주고라도 거기 가서 계약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가서도 볼 수 있고 저기 가서도 볼 수 있고 그냥 인터넷에서도 다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돈을 줄 메리트가 사실 없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개사분들도 몇 분 뵌 적은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일단 뭐 굉장히 다양한 그 뭐 세금이라든가 뭐 네. 거래라든가 네. 이런 데 대한 지식이 많으시고 그래서 한번 그쪽하고 거래를 한 분들은 계속 그 부동산하고 거래를 하고 네. 주변에 그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네. 그러면은 그 부동산만 갖고 있는 좋은 물건들이 생겨요. 네. 나는 이 부동산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아, 그 부동산은 자기가 이 좋은 물건들을 갖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맞아요. 뭐 그게 능력이죠. 예 그렇게 해서 뭐 매도 매수인을 연결을 해주고 뭐 그 와중에 뭐 이쪽 한쪽에는 소개해 주셨으니까 뭐 네. 복비를 조금 더 빼드린다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다양한 영업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그럴 때 갑자기 집을 빨리 팔거나 사야 네. 할 때 그때 중개인들이 그걸 잘해주면 보수를 더 줄 의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필요한 시점에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거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큰 능력이고 그것 때문에 돈이 막 수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그 짐들 같은 걸 막 어디에 이삿짐 센터에 맡겨야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어디 나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비용을 많이 아껴주는 분이 계시면 뭐 복비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거는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런 분야에 좀 특화된 분들이 뭐 있으면 여러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원의 경쟁력이 네. 있겠죠. 지금은 뭐 그냥 단순히 거래만 시켜주면은 복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사를 가면서 알아보니까 저 그때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집을 보러 다녔는데 네. 제가 이제 저도 괜찮다고 그 지역에서 소개받은 부동산 분하고 이제 계속 다니는데 갈 때마다 저쪽 집의 공인 부동산 중개를 담당해 주시는 공인중개사분을 항상 같이 만나요. 공동 그러게요. 중개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매수 쪽, 저쪽은 매도 쪽 해서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복비가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양쪽 부동산이 나눠서 가져도 뭐 충분히 이제 먹고 문제가 살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공동중개,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그런 식의 중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참 뭔가 중개 저도 이제 막 집 알아보고 이렇게 직접 공인중개사 찾아가보고 이랬을 때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잘한 비용을 요구하셔서 당황했던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이렇게 막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봤으면 뭐 3만 원 내야 된다. 진짜요? 집을 진짜요? 본 비용을 네. 그 비용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중개사한테? 중개사한테. 아니면 집 보여준 사람도 아니고 네, 중개사한테. 집을 보여주는 비용을 따로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드리겠다고 해서 결국 나 알아봤는데 드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당연하죠. 미리 그래서- 보여주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보여주고 나서요. 야,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어린 대학생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때 완전 센 거의- 애 기어가지고 거의 삥 뜯으려고 지금. 그래서 이제 2030 세대들 사이에서도 요즘 집 살 때 이제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앱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한 거죠. 그렇겠다. 왜 모르겠네요. 혹시 뭐 대학가나 그런 쪽에는 그런 관행이 있나요? 근데 막 크게 막 비싸지도 않은 집 막 여러 개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뭐 보여주는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뭐 그런 룰이 있나? 그게 뭐 암묵적인 그쪽의 동네만의 관행이나 뭐 그런 게 있나? 관행이나 뭐 제가 아까 양아치 뭐 이 얘기했던 거는 혹시 그렇다면은 뭐 그분들의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이 사정이 말은 뭐 좀 있기보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게요. 부분이긴 저 하네요.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좀 되었던 경우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사는 집 이제 계약하면서 만났던 중개인분은 되게 좋으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월세 60에 계약을 했는데
그 집주인분께서 말을 바꾸신 거예요. 나중에 이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싸게 내는 것 같다. 70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다 짐까지 담겨놨는데 또 그렇게 계약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또 10만 원 올리시겠다고 거기 집주인분이 할머니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싸게 내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그 매달 10만 원을 그 중개인분이 내주고 계세요. 그건 또 무슨 이건 미담 기사. 그래서 저 이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게 미담 기사도 아니고 그 집주인이 이상한. 그게- 계약이 끝났는데 그거를. 그쵸. 근데 그게 줄 그럼 의무가 없을 텐데. 계약 파기예요. 그분이 약간 근데 이게 그거 말고도 엄청 큰 손인가?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가 봐요. 다주택자고 그 네. 부동산에 되게 많은 거래를 해주고 그러네. 있는 거지. 맞아요. 그 동네에서 좀 유명한 할머니세요. 그럼 내줄만 하지. 그래서 굉장히 큰 똑똑하신 분일 고객을- 수도 있어요. 큰 고객을 잃지 않으려 중개업자가. 중개사가 매달 10만 원을. 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 변호사님한테도 제가 최종 의견 네. 김선욱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10만 원 중개인 분이 내주시는 게 너무 찝찝하다. 근데 막 상관없대. 괜찮다고 상관없을 좋은 분 만난 것 같긴 거라고. 하여튼 너무 저 아직 뭐 제가 무주택자인데도 이렇게 네. 공인중개사에게 그러니까. 대인 경험도 많고 이래서 근데 오히려 집이 없고 세입자인 신분에서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중개사들은 대부분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편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쵸. 계속 세를 놓고 맞아요. 이 중개사를 계속 이용을 하니까. 근데 세입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서름 되게 많이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 그런 적 있어요. 저 그때 한번 오피스텔을 얻는데 이제 그 오피스텔 세를 주시는 분이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한 젊은 분이셨어요. 젊은 부부. 제가 있었는데 이제 계약서를 쓰기 전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원래 복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그쪽 그 집주인 쪽에 그 부동산 중개인 또 네. 그리고 우리 집 쪽에 부동산 중개인이 따로 2명이 있었고 이제 다 같이 모여 앉은 상황에서 마지막 계약서 쓰기 전에 제가 근데 이 복비를 저는 이 상한선까지 다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지역에선 상한선을 주는 게 룰이래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저길 봐라. 거기 붙여놨더라고요. 복비 상한 요율. 바로 최대 요율이다. 네. 저건 최대일 뿐이지 내가 다 줄 의무는 없다. 막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긴 해요. 네, 이쪽에 있던 그 이제 집을 내놓은 이쪽에서도 이제 복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쪽 부동산 중개인이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왜 그 얘기를 우리가 있는 데서 하냐 이러면서 우리 없을 때 이 얘기를 하라라고 하면서 저한테 엄청 기분 나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근데 사실 계약 전에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더 못하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계약서 쓰고 말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상한대로. 그러고 나서 저한테 직업이 뭐냐요? 갑자기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제 계약서 쓰고 나서. 좀 그래서 범상치 않다고 느끼셨나 그런 봐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제 직업을 숨길 이유는 없으니까 기자라고 말했더니 이제 잔금 치르는 날까지 검색을 하고 오셨나 봐요. 갑자기 그 잔금 치르는 날 이제 네. 그날 이제 복비를 드리니까 네. 혜민 씨 제가 원래 얼마인데 얼마까지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탈룰라. 탈룰라 아시죠 기자님? 전 되게 압니다. 예전에 박명수 씨 네. 탈룰라. 그래서 자동으로 깎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어. 자리에서는 제가 좀 세입자라고 이렇게 대하나 좀 서러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머리 굉장히 아픈 여러 사람. 가지 상상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 진짜 할 얘기가 많네요. 너무 계속 얘기가 옆으로 새면서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기가 중개 문화가 좀 급변하는 어떤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좀 긍정적인 변화라서 저는 네, 저도.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 유리하게 바뀔 것 같고요. 그죠? 그쵸. 네. 그리고 뭐 일부 조금 이렇게 중개 과정에서 이렇게 사기를 치시거나 이렇게 좀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셨던 분들이 일부 계셨다면 이번 기회로 좀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중개사들 네.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어떤 좀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되어본 다희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어렵네요. 뭐 그렇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좋아지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참 네. 이게 어느 분야든 이제 다 점점점 치열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말하면요. 그 네. 해외에 비해서 한국 중개
수수료가 낮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 논쟁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아주- 중개사 네. 측의 근거로 사용이 그쵸. 되더라고요. 근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미국의 경우만 해도 중개사가 단순히 집을 보여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집을 그 매매가 나온 집을 다 수리를 하고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매수자한테 이제 보여주거나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개사들보다 하는 일이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 그 요율로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선배 생각은 어떠세요? 기자님 그 미국에서 잠깐 아 맞아 연수하셨을 맞아. 때 네. 집 계약서 이렇게 써보셨어요? 거기 미국 부동산에서? 아 그런 적은 없으세요? 제가 안 해가지고 아 잘 근데 모르겠네요. 언니가 전문이. 근데 이제 교환학생 갔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음. 미국에서 집 구하고 이럴 때 계약서만 막 5, 60장이 된대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계약할 때 한두 장? 요 정도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이게 약간 어떤 전문성의 차이로 봤어요. 이게 되게 너무 달라가지고 직접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까지 하는 부동산 회사들이 많고 네. 거기가 이제 뭐 계약이 돼 있는 중개법인들도 있고 뭐 그렇지. 예, 그리고 네. 그 안에서 하는 일도 뭐 수리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뭐 보험이라든가 뭐 되게 여러 맞아요. 가지 업무들이 얽혀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음. 지금 우리 단순 중개만 하는 쪽하고 비교하기는 뭐 조금 어렵지 어렵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이 한국의 중개 문화가 변화해 갈지 또 네. 플랫폼과 기존 중개인들과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